그날 저는 적국 활주로 한가운데 전투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은 이미 멈췄고 기체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석 밖 저를 향해 겨누고 있는 것은 수십 개의 총구였습니다. 조종석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검은 제복, 단단한 표정, 그리고 언제든지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 것 같은 손가락들. 지금 캐노피를 열고 나오면 그 자리에서 쏴버릴까? 아니면 내 얘기를 들어줄까? 그들의 눈빛은 그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아주 위험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종석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땀에 젖어 있었고 헬멧 안에서는 심장 소리가 쿵, 쿵, 쿵 귀를 때리고 있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여기서 죽더라도 최소한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죽자. 저는 심호흡을 한번 길게 들이마신 뒤 헬멧 마이크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조종석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할 말 많습니다. 순간 활주로가 조용해졌습니다. 총구들은 여전히 저를 향해 있었지만 정지된 공기 속에서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북쪽에서 제가 살아온 20년 넘는 세월, 보고 듣고 겪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마지막 결심이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적국 활주로 위 수십 개의 총구 앞에서 나 총 맞지 않게 해달라고 소리쳐야 했던 그 순간, 도대체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된 걸까요? 왜 저는 모든 걸 버리고 전투기를 몰아 남쪽 하늘로 뛰어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실화 기반 탈북 기순 스토리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철웅입니다. 이제 제가 아직 북쪽에서 하늘의 귀족이라 불리던 시절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북한군으로 참전하셨습니다. 전쟁 영웅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항일 빨치산 출신이셨기에 우리 가족의 출신 성분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공군 조종사가 될 수 있었죠. 아버지는 제가 2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철웅아, 하늘을 나는 사람은 세상을 넓게 봐야 한다. 한 곳만 보면 길을 잃는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함경북도 웅기 바닷가에서 라면 봉지를 본 그날 이후 아버지의 말씀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을 처음 흔든 건 너무나 사소한 물건 하나였습니다. 그건 1982년 여름 휴가를 받아 고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가 모래사장에 무언가 떠밀려온 걸 발견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비닐봉지. 처음엔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봉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노란색 국수 같은 것이 그릇에 담겨 있는 그림. 그 위에 빨간 글씨로 삼양라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야, 국수네. 저는 그걸 주워서 펼쳐봤습니다. 라면이라는 개념을 몰랐던 저는 그냥 국수 비슷한 음식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교환해드립니다. 앞면에는 조리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 550ml를 끓인 후 면과 스프를 넣고 4분간 더 끓여 드십시오. 550ml라니 물량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네. 북한에서는 배급소에서 받은 옥수수를 집에서 알아서 삶아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조리 방법 같은 건 신경 쓸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뒷면에 있었습니다. 작은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 훼손된 제품은 판매점이나 본사 대리점에서 언제든지 교환해드립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교환 해준다고? 북한에서라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배급소에서 상한 옥수수가 나와도 그냥 받아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항의하면 인민의 적이라고 찍히는 게 북한이었죠. 그런데 남쪽에서는
이렇게 작은 라면 한 봉지조차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겁니까? 더 놀라운 건 또 있었습니다. 계란을 넣어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이 한 줄이 제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계란을 라면에 넣어 먹는다고? 북한에서 계란은 귀한 식품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먹을까 말까 한 것이 계란이었죠. 그런데 남쪽에서는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을 정도로 풍족하게 산다는 겁니까? 저는 그 라면 봉지를 옷 속에 숨겨서 부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 문구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정말 맞는 걸까? 남조선이 정말 지옥 같은 곳일까? 인민들이 굶어 죽는다고 배웠는데 왜 이런 친절한 설명이 적혀 있을까? 라면 봉지를 본 이후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남쪽은 정말 어떤 곳일까? 그래서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남한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에는 단파 라디오 수신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비행 중에 몰래 주파수를 돌려 남한 방송을 찾아냈죠. 여기는 KBS입니다.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명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북한말과 비슷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달랐습니다. 날씨 예보, 교통정보, 음악방송. 북한 방송은 김일성 찬양과 혁명가요뿐이었는데 남한 방송은 사람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쪽 방송을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1982년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막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노동신문. 김일성의 현지지도 소식이 실려 있었죠. 신문을 접으려다가 실수로 김일성 사진이 인쇄된 부분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북한에서 수령의 사진을 훼손하는 건 중죄 중의 중죄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신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막사에는 항상 정치지도원의 눈과 귀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치지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철웅 동무, 남조선 라디오를 들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네. 그리고 수령님 사진을 훼손했다는 보고도 있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닙니다, 동무. 라디오는 실수로 주파수가. 그만. 정치지도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강철웅 동무, 자네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네. 보위부가 자네를 주목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숙청당하는 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건가? 1983년 2월 25일. 이 날짜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아침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비행 준비를 하고 정비병들은 전투기를 점검하며 정치지도원들은 출격 명령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날의 임무는 일상적인 훈련 비행이었습니다. 미그 19 전투기 2대가 편대를 이루어 영공 순찰을 하는 것. 정치지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철웅 동무, 오늘 비행 임무가 있네. 알겠습니다. 정치지도원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행이 동무의 마지막 비행일 수도 있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남한 라디오를 몰래 들었던 일, 친구들에게 남쪽 소식을 전한 일, 그리고 신문에 실린 김일성 사진을 실수로 훼손한 일. 이 모든 게 보위부 귀에 들어갔던 겁니다. 오늘 비행 후 돌아오면 나는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선택지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라면 봉지의 그 문구. 라디오에서 들은 자유로운 목소리.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 모든 것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죽어도 간다. 보통은 4대가 한 조로 움직이는데 그날은 어떤 사정인지 2대만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선도기에는 선임 조종사가, 후발기에는 제가 탑승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편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비행 시간은 1시간 30분. 서해 상공을 순찰하고 돌아온다.
편대 간격 300m 유지. 무전 점검 수시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8분, 이륙.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전투기에 올라탔습니다. 정비사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보고했습니다. 강철웅 동무, 기체 이상 없습니다. 알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벨트를 매고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선도기가 먼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따라 엔진 출력을 올렸습니다. 전투기의 엔진이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기체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개천 비행장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제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고도 3000m. 두 대의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어 날고 있었습니다. 편대 간격은 300m. 이 거리에서는 지상 레이더에 두 기체가 점 하나로 찍힙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 시작 15분쯤 지났을 때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무전기. 오프. 편대장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 방향을 살짝 틀기. 아주 자연스럽게 회피 기동을 하는 것처럼 기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선도기가 제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전 저는 이미 편대에서 이탈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급강하.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3000m에서 2000m로, 2000m에서 1000m로, 1000m에서 500m로, 그리고 마침내 해발 50m. 초저공 비행에 돌입했습니다. 전투기 미그-19에는 현대적인 탑재 레이더가 없었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머릿속에 그려둔 지도와 조종석 계기판, 그리고 하나 더. 단파 라디오였습니다. 저는 평소 몰래 남한 방송을 들어왔습니다. 주파수를 외우고 있었죠. 비행 중에도 저는 라디오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그리고 들렸습니다. 여기는 KBS입니다. 지금 오전 11시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선명한 한국말이었습니다. 북한말과 비슷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따라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경도 129도 선을 따라 곧장 남아. 속도는 시속 900km. 고도는 해발 50m. 지상 레이더가 저를 포착하기 어려운 높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실수 하나로 바다에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높이이기도 했죠. 파도가 코앞에 보였습니다. 물보라가 튀는 것까지 보일 정도로 낮게 날았습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20분쯤 날았을 때 저 멀리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덕적도였습니다. 맞다. 저기다. 저는 그 섬을 기준으로 좌회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방향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공습경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제가 연평도 상공을 지나 북방 한계선을 넘는 순간 한국 공군 레이더에 미그-19 한 대가 포착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매우 민감한 때였습니다. 한국은 팀 스피릿 훈련 중이었고 북한도 준전시 태세에 돌입해 있던 상황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팀 스피릿 훈련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입니다. 북한은 이걸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매년 엄청난 긴장 상태로 대응했죠. 그런 상황에서 정체불명의 북한 전투기 한 대가 남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지휘부는 즉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F-5 전투기 4대 긴급 출격. 그리고 동시에 서울, 인천, 경기도 일대에 실제 공습 경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긴급 방송이 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일대에 실제 공습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거리로 뛰쳐나왔고 슈퍼마켓에서는 사재기가 시작되었으며 군부대들은 완전 무장을 갖췄습니다. 전쟁이 났나? 북한이 쳐들어오는 건가? 공포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투기의 조종석 안에 있던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제발 날 쏘지 말아주세요. F-5 전투기 4대가 제 전투기에 접근했습니다. 양쪽에서 2대씩 완전한 요격 태세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배운 대로 행동했습니다. 전투기의 날개를 좌우로 크게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싸울 의사가 없다. 투항하겠다. F-5 조종사들도 그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무전으로 서로 확인하는 소리가 제 라디오에도 들렸습니다. 날개 흔들고 있다. 투항 신호로 보인다. 수원 기지로 유도하자. 4대의 F-5가 저를 호위하듯 둘러쌌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한 전투기들에게 둘러싸인 채 수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개천 비행장을 이륙한 지 정확히 30분 만이었습니다. 오전 11시 5분쯤 수원 공군 기지 활주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다. 저는 착륙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고도를 낮추고 속도를 줄이고 바퀴를 내렸습니다. 오랜 훈련 덕분인지 착륙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타이어가 활주로를 부드럽게 굴렀고 엔진 출력을 차례대로 줄여나갔습니다. 전투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나는 살았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총구들. 엔진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조용해진 조종석.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조종석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건 멀찌감치 둘러선 군인들과 저를 향해 겨눠진 수십 개의 총구뿐이었습니다. 공군 헌병, 장교, 병사들이 전투기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군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혹시 폭탄이 실려 있는 건 아닐까? 자폭장치가 있는 건 아닐까? 위장 투항은 아닐까? 저의 입장에서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북한이 날 쏘러 따라온 건 아닐까? 남한 군인들이 날 제거하려는 건 아닐까? 상호 불신.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종석 안에 앉은 채 땀을 흘리며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헬멧 마이크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조종석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할 말 많습니다. 활주로가 조용해졌습니다. 총구들은 여전히 저를 향해 있었지만 모두가 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외쳤습니다. 나 총 맞지 않게 해주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총을 약간 내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총 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비로소 캐노피 레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하늘이 아닌 새로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하늘 아래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전투기에서 내린 저는 즉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국가안전기획부, 공군 정보처. 많은 기관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탈출했는지, 북한 공군의 전술은 어떤지, 미그 19의 성능은 어떤지 수많은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얼굴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북한 공군 조종사, 미그 19 몰고 귀순, 김일성 체제의 반기를 든 엘리트 장교. 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북한 전투기를 몰고 온 조종사. 훤칠한 키에 말끔한 외모. 북한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수는 엘리트 장교의 등장.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1983년 3월 초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 시민 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날은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문은
130만 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죠. 저는 단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들, 빗속에서도 환호하는 사람들,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 만세. 함성이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공군 조종사로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광장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없었습니다. 빗속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자유를 얻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이 인정되어 저는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특별 임관되었습니다. 새로운 군복을 받았습니다. 북한 군복과는 색깔도 다르고 재질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 군복을 입고 있어도 누가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상일지를 쓸 필요도 없고 생활총알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진짜 자유였습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후배 조종사들에게 비행 기술을 가르치고 북한과 소련식 전술을 분석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조종사, 남한에서도 조종사. 저는 평생을 하늘과 함께 살았습니다. 198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여자.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주 그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빌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녀를 보러 간 거였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저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저는 하늘에 관한 책을 좋아합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였습니다. 비행사가 쓴 책이에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봤다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저를 특별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해주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1986년 가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제 동료 공군 장교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신랑과 남한에서 나고 자란 신부. 하지만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줘서.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니요. 당신은 그냥 당신이에요. 1988년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제가 딸을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났구나. 곧 이어 둘째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딸은 피아노를 배웠고 아들은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공원에서 연을 날리고 자전거를 타고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제게는 꿈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귀순한 지 1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저는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 분당에서 피살. 이한영, 김정일의 친척으로 북한 최고 권력층 출신이었던 탈북자였습니다. 그가 서울 분당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총에 맞아 숨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2월 25일, 제가 귀순한 날짜와 정확히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 날짜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탈북자들아, 너희가 어디 있든 우리는 찾아낼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죠.
그날 이후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단골집 만들지 말아요. 같은 식당 자주 가지 말고 동선을 예측할 수 없게 해야 해요. 아내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북한이 날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집 식기를 모두 은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은은 독이 닿으면 변색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음식, 물, 약,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려는 건 아닐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깼습니다. 이건 삶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점점 더 예민해지고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평생 계속되는 전쟁 속에 혼자 남은 사람처럼. 1998년 여름, 저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민 가는 게 어떨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데.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가야 해요? 저는 딸의 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지키고 싶어서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돼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결정했습니다. 1999년 봄, 우리 가족은 뉴질랜드로 이주했습니다. 오클랜드 근처의 작은 마을.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작은 비행학교를 열었습니다. 민간 조종사를 양성하는 학교였죠. 더 이상 전투기는 몰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비행기를 타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날았습니다. 아이들은 현지 학교에 다녔고 영어를 배우며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바닷가에 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딸이 제 옆에 와서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공기가 정말 좋아요. 아들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래, 여기는 무섭지 않다. 누가 우리를 감시하지 않고 누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태평양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북쪽에 계신 모든 분들도 언젠가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제가 1983년 2월 25일 수원 비행장 활주로에서 조종석 안에 앉아 외쳤던 한마디. 나 할 말 많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면 봉지 한 장에서 본 일반 시민인 소비자의 권리, 라디오에서 들은 자유로운 목소리, 신문 사진 하나 찢었다고, 라디오 하나 들었다고, 의심받고 감시당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절규였었습니다. 북한 공군 조종사는 북한 사회에서 상위 1%도 안 되는 특권 계층입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고 특별 배급을 받으며 체제의 핵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 전투기를 몰고 탈출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체제 자체가 가장 충성스러워야 할 사람들조차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면 봉지 하나, 라디오 방송 하나가 범죄가 되는 땅.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없는 곳.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곳에도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지금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감시받지 않으며
그저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았던 자유. 그 자유가 언젠가는 한반도 전체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실제 탈북 기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통일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살아있는 분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